여당 단톡방을 흔든 파열음.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끼리 서로 주고받았다, 설전이 벌어졌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주말 사이에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 일부에서 김기현 대표 그만둬라 이런 목소리 나왔거든요. 오늘도 그 얘기가 나왔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 반박하는 주장도 맞서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기현 대표 앞에서 무릎 꿇고 빌고 싶은 심정인데요. 김 대표가 보여준 모습이 혁신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방해까지 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엑스맨이 됐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계속 대표하면 땡큐, 만수무강을 기원한다 뭐 이런 조롱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가 더 이상 버티면은 추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이 내가 먼저 더 희생하는 모습 보여야 되고 헌신하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뜨악하다. 지금 갑자기 왜 지도부 사태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흘러 가다 보면 이 양반들은 그럼 지도부 공백 상태를 원하는 거고 그 사이에 무슨 공간이 열리기를 바라는 거고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쪽 다 의견들을 좀 구해보고 판단해보고 그러는데 판단이 어려워요. 자, 버티는 게 구차한 거 아닙니까라는 쪽과 아니 자꾸 사퇴 하는데 뭔가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 같은데라고 의심하는 쪽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 화면 좀 보시죠. 사퇴론을 주장하신 분이 또 있죠.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5선입니다. 대통령실만 볼 게 아니라 단호하게 바로 잡겠다는 결기 있는지 묻지 않았던가. 김기현 이제 결단하라. 결국에는 사퇴하라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이런 주장이 나오니까 오늘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모여있는 단체방, 카톡방, 단톡방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글들이 오갔다 그러네요. 화면에 있습니다. 자, 전 이 사퇴론을 주장하는 중진 의원들을 막 비판하는 글들이잖아요. 태영호 의원이 있네요. 결단이 아니라 단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흔듭니까? 지금 이거고요. 강민국 의원은 당 흔들려는 자가 엑스맨. 그럼 방금 영상과 화면에서 등장했던 그분들이 엑스맨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요. 이런 말까지 나오네요. 자살특공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굉장히 강한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비난이 있었거든요. 설전이 오간 겁니다. 자, 김철영 경희대 특임교수 나와 계신데요. 일단 국민의힘 중진들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입니다. 사퇴론 중진의 그 무게 때문에 사실은 조명을 좀 받았는데 왜 사퇴 주장을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실망스러운 게 그 국민의힘이 집권당이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이제 대통령이 있는 당인데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우왕좌왕 중구난방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분열된 모습은 정말 처음 보거든요. 이것들은 결국 대통령 용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논쟁의 핵심은 지금 김기현 대표의 사퇴 여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김기현 대표의 사퇴는 이제 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병수 서병수 의원 어떤 충정은 이해하지만 사실 김기현 대표에 대한 거치는 인요한 혁신위원회에서 마무리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요한 혁신이 계속적으로 당내 원고를 얻지 못하고 혁신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을 때 초재선 의원들은 침묵했거든요. 그 초재선 의원들이 지난 전당대회 때는 나경원 의원 출마하지 말라고 연판장을 돌렸던 분들이고요. 그러네요. 그 기억이 나네요. 과거 2011년도 그때 홍준표 대표가 퇴진할 때도 보면 초재선 의원들이 앞장서서 연판장을 돌리고 개혁적인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요한 혁신위에서는 초재선 의원들은 완전 침묵했거든요. 그리고 지도부에 우리 젊은 최고위원들도 어떤 인요한이 내민 그 도움의 손길을 다 외면했었습니다. 그 중진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조기 해체되고 난 다음에 지금에야 뒤늦게 지금 김기현 대표에 대한 거취를 묻는 것은 굉장히 대안 없는 어떻게 보면 메아리 없는 이런 공세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사실 그 이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물러나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딜레마인데요.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비대위를 하자는 건데 비대위를 하게 되면 윤재욱 원내대표가 임시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거든요. 근데 윤재욱 의원은 또 영남 출신이고 TK 출신이다 보니까 또 계속적으로 거기다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거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까? 그럼 또 외부에서 그러면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셔야 되는데 그건 언제 모셔올 것이며 그럼 이제 불과 한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이 그냥 김기현 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 책임 있는 그런 발언은 아니다. 좀 이렇게 보죠. 그럼 보궐선거 끝난 뒤에 그때 사퇴로 나왔잖아요. 그럼 지금 비슷한 상황 2달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냥? 그럼 지금 현재는 돌아간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예. 결국 인유한 혁신위원회에서 뭔가 혁신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고 지금 결국 남은 것은 김기현 대표가 결국은 나름대로 빨리 그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총선 체제로 넘어가면서 본인의 거치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선제적으로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울산에서는 불출마한다. 두 번째 본인의 거치는 공천관리위원회 전적으로 일임한다. 예. 그래서 본인의 어떤 거치나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줘야 더 이상 김기현 대표를 뭐 물러나라든가 이런 그 더 이상의 당 내부는 그 거치는 사퇴까지 포함된 거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 제가 볼 땐 그까지는 아니고 일단 울산에서의 불출마 다시 말해서 양재에서의 불출마만 하더라도 본인이 총선을 본인이 책임하에 예. 당대표로서 책임하에 치르고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건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뭐 서울에 수도권에 있는 험지에 출마하든 아니면 비례대표 마지막 선으로 해서 하든 그건 이제 본인의 그다음에 수순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일단 본인의 지금 지역구에서는 불출마 선언 정도는 나와줘야 지금 이게 뭔가 수습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신데요. 오늘 이런 사퇴 주장에 대해서 당 지도부 중에 한 분이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강한 반발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소위 당내 중진이란 분들이 당대표 물러가야 한다고 언론에 나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김기현 대표가 당장 물러나는 것만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일까요? 대안 없는 지도부 흔들기를 멈춰야 합니다. 당 지도부 흔들기 발언들을 당내에서 자꾸 하니까 국민들께서 당과 지도부를 불신하게 되는 것이고 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중질환을 일으키지 말고 김기현 당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 더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변호사? 네네. 김기현 대표가 당장 사퇴하면 정말 대안이 없습니까? 지금 당 지도부를 끌고 갈? 아니, 정당인데 집권 여당인데 대안이 없겠습니까? 어. 만약에 아니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예. 김기현 대표한테 예의치 않은 유고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어. 그렇다라고 하면 공백이 생기면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다. 예. 그러면 그게 집권 여당입니까? 어. 그 플랜 B, 플랜 C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인물이 좀 많습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왜 지금 김기현 대표를 사퇴하라고 주장을 하는가? 왜냐하면 이 당권을 내가 뺏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김기현 대표를 사퇴하라고 주장하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이전에는 여당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뭐 서울시장부터 해가지고 보선 이겼죠. 예. 그다음에 대선 이겼잖아요. 그다음에 작년에 지방선거 얼마나 압승을 갖다 그렇습니다. 했습니까? 분위기가 지금 180도 바뀌었는데 언제 바뀌었습니까? 누가 당대표일 때 바뀌었습니까? 그거 다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지방선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뭐 서울에서 6석, 뭐 그다음에 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4석까지 이야기 나오고 이런 정도까지 됐는데 예. 저는 뭐가 생각이 나냐면요. 옛날에 뭐 한 1년 됐나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 그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예. 그 오징어 게임에서 누가 그랬습니까? 다 죽게 생겼다고. 저는 지금 그런 분위기니까 내가 저 사람을 예. 내려오게 해서 내가 당대표가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흔드는 게 아니고 이러다가는 지금 국민의힘 그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예. 그러니까 내려오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전 뭐가 생각이 나냐면 배수진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똘똘 뭉쳐야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예. 전략을 누가 썼습니까?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이 썼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전멸당했잖아요. 예. 저는 지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그 여당 지도부라고 하는 곳에서 그 리더십에서 과연 지금과 같은 현재의 상황을 총선을 불과 4달도 안 남 이제 100일 정도밖에 남겨놓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예. 여당 지도부의 정세 판단이 적확한 것인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징어 게임의 그 유명한 대사가 있죠. 이러다 다 죽어. 지금 그 상황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길한 느낌을 지금 말씀하신 건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퇴를 하라는 압박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오늘 김기현 대표가 당 회의에서 뭔가 얘기를 꺼내놨고요. 그다음에 그 비슷한 시각에 혁신 차원에서도 뭔가 오늘 최종 보고하고요. 혁신은 끝났거든요. 활동이. 혁신 차원에서 뭔가 또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두 가지 내용 들어보시죠.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적성의 각오와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입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혁신위 활동을 보면 그 어느 역대 혁신위보다는 이번에 혁신위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다양한 혁신안을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액션 받아들이는 것은 당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의 간격은 시차는 있게 마련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 힘을 사랑하고 또 국민의 힘이 총선에 승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안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가능한 당이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렸고. 자, 일단 앞에 박성준 혁신위원, 혁신위 부위원장 맡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위는 뭔가를 내놓는 거고 그 판단은 당에서 하는 거다, 지도부가. 그리고 앞서서 김기현 대표는 이게 핵심이군요.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정기란 교수님, 어떤 기득권을 어떻게 내려놓으려는 걸까요? 뭐 여기에 있는 패널들도 다 답을 못 할 것 같은데요. 뭘 내려놨죠? 그래서 답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갈 답이 걸로 없다 보이십니까? 보니까 말의 예. 성찬에 불과하다. 전혀 이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책임지고 있는 김기현 대표와 좀 전에 그 자료화면에서 보여줬습니다만 박성준 혁신위원회 혁신위는 성공했다? 자화자찬도 이런 자화자찬 오히려 눈물겹습니다. 눈물겨워. 혁신위가 한 게 뭡니까?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라든가 징계 처분했던 사람들을 복권시켜준 것 외에 기억나는 게 없어요. 자, 백화점처럼 자파점식으로 많은 안을 내놓긴 했죠. 그러나 예. 번번이 소위 이른바 친윤, 영남, 중진 세력, 예. 이른바 기득권 카르텔에서 번번이 깨졌고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 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급기야 혁신위는 빈손으로 조기 해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김기현 체제가 좀이라도 수명을 연장해 보겠다고 혁신위를 데려왔는데 예. 혁신위가 와서 한 일이 없어요. 성과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당내는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김기현 대표 혁신위 하면서 그러면 정당 지지율이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년 총선 전망이 뭔가 장밋빛이 보입니까? 오히려 상황은 2달 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2달 전보다 더 악화된 상황으로 비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당내 중진들은 여러 선거를 치러본 경험 있는 의원들이잖아요. 예. 이러다가는 정말 다 죽게 생겼다. 예. 자, 뭔가 수를 내야 되겠다. 예. 정당이라는 게 뭡니까? 이 체제로 답이 안 나오면 비상한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저렇게 여유 있게 내려놓을 기득권도 없으면서 내려놓은 기득권도 없으면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예. 말에 성찬만 하고 있느냐. 저는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김기현 대표 부르고 지도부 불러서 오찬했죠. 예. 어깨 두드려줬습니다. 또 인류한 혁신위원장 불러가지고 두 사람 또 불러서 같이 오찬했습니다. 예. 자,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이렇게 해서 봉합해서 갑시다. 예. 이러니 당연히 김기현 대표와 힘이 나지요. 말의 성찬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예. 당내 대다수 의원들은 다 죽게 생겼다. 자, 뭔가 대안을 내놔라. 예.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여기에 진짜 공연불 외치듯이 김기현 대표는 정말 의미 없는 그 말의 성찬만 예. 늘어놓고 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도 저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뭐라도 내려놓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기득권이라는 그것은 얘기를 제가 했단 볼 말이에요. 때는 그 기득권이라는 것이 아까 뭐 우리 김철현 예. 교수도 잘 얘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현실론도 있고 뭐 다양한 고민들을 하겠습니다만 예. 아마 본인에게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12월 28일 특검법 법안 통과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김기현 대표가 저는 키를 쥐고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거기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놨다고 자부하고 그 뒤에 본인의 어떤 거취 문제를 뭐 언급하는 수준이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두 분이 이제 지역구 관련된 내용 정도는 뭐라도 얘기를 하지 않을까 전망입니다. 지금 전망을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해주셨고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의힘에 그다지 유리하지 않죠. 우선 첫 번째 여론조사 화면에 있습니다. 저 내용 좀 보겠는데요. 뭔가 지금 8월부터 쭉 이어지는 어떤 조사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년 총선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십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나. 그러니까 정부를 견제한다라는 의견과 정부를 지원해줘야 된다. 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 중에 누구를 더 선택하십니까? 이거 비슷한 답이잖아요. 근데 정부 견제론이요. 최근에 다시 올라갔어요. 5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론은 반대로 내려갔죠. 35가 나온 겁니다. 앞선 조사 11월 이 둘째 주 조사에서는요. 46대 40으로 어떻게 보면은 저 정도면은 한 오차 범위 정도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은요. 오차 범위 밖으로 51대 35까지 벌어지고 만 겁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조사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국민의힘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을 보여주는 조사잖아요. 전용기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 네. 이 결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많은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처럼 지금 여론조사가 10월, 11월 둘째 주에 나오고 예. 나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컸던 이야기는 부산 엑스포의 불발이었던 것이죠.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 뒤집을 예. 수 있다, 51대 49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표를 까보니까 90여 표 차 이상 났던 거고 예. 그 대통령께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셨던 외교 이 부분도 올바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국민들이 많은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와중에 대통령께서 제가 했던 가장 큰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꼼수 사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는 외교라도 잘해서 우리 경제를 일으켜 줄 것이다라고 예. 고민을 했던 것이고 여기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꼼수 사태에 대통령이 공조하는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을 하게 된 것이고 예. 더 이상 밀어주는 방식으로는 어렵겠다. 적절한 견제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엑스포 유치 불발도 큰 타격을 줬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이후에 사실 재벌들을 들러리 세운다라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대통령이 부산에 이렇게 재벌 총수들을 데리고 가서 먹방 쇼를 했거든요. 여기는 또 무슨 일이 생겼냐? 우리가 지역별 정부 지원 견제론을 좀 보다 보면 부산, 울산, 경남도 쉽지만 않은 상황입니다. 예. CG가 준비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산이 지금 정부 지원론이 38% 화면 좀 되고요. 볼까요? 네. 부산, 울산, 경남이 38% 정도 되고요. 예. 이게 정부 견제론이 46%가 됩니다. 지금 보면 저게 원 데이터인데 지금 보시면은 지역별로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론, 견제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견제론이 앞서는데 특히 이제 그게 높은 지역도 나타나네요. 예. 여기에서 지역 감정을 조금 배제해놓고 볼 필요가 있는 게 예. 광주 전라라든지 아니면 대구 경북이라든지 아. 기본적으로 야당 성향이냐 여당 성향이나 이런 지역을 좀 거기는 차치하더라도 좀 빼고 그렇죠. 보더라도 대전, 세종, 충청 여기도 34대 54거든요. 그리고 부울경이 말씀드린 대로 38대 46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께서 위기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떡볶이를 먹으러 총수들과 같이 부산행을 걸 결정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또 좋게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쳤고 예. 대통령의 결정 과정들을 봐왔을 때 정부를 지원하는 것보다 견제해서 적절한 권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국민들의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양당의 지지자들보다 중도 표심이 예. 어디로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지역별로 나와 있는 그 화면 좀 다시 한번 좀 불러볼까요? 김철용 교수님 저걸 좀 봐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광주 전라 지역과 대구 경북 지역은 일단 뭐 여기 뭐 텃밭 각각 정당의 텃밭 보니까 빼고 나머지 보면 서울 경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충청 지역 있고요. 그다음에 부울경 지역도 있는데 저렇게 보면요, 김철용 교수님. 국민의 입장에서는 TK 대구 경북 지역을 뺀 나머지 모든 지역이 총수에서 험지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럼? 예, 맞습니다. 저 데이터 상으로만 보면 예. 어쨌든 간에 그 이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해서 평가가 그렇게 후하지 않고 상당히 국민들이 아마 실망하고 계시다는 것들 그대로 뭐 데이터로 남아 있다고 그러면은 여당 입장에서는 이 자체가 지금 위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당에서도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행인 건 저게 지금 내일 당장 선거가 아니고 한 5개월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당의 전열을 재정비해서 그나마 좀 시간이 있다. 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은 남아 있다. 예. 근데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 때와는 좀 차별했었던 게 그나마 외교. 예. 그중에서 한미일 안보 동맹이 굉장히 굳건해진 거, 반도체 예. 동맹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뭐 우리 그 대북 관계에서도 안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지만 예. 결국은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 경제가 계속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그 여야 간의 어떤 협치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았나 이래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래도 대통령의 어떤 국정 기조의 변화 부분은 예. 조금 대통령에서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타이밍이 아닌가. 그리고 당에서도 예. 계속적으로 저런 데이터를 받아들고서도 계속 침묵할 것이 아니고 예. 어떤 국정의 어떤 변화를 좀 강력하게 건의하고 요청해야 될 타이밍이 왔다. 아마 그렇게 조금 당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합니다. 자, 당내 상황이 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도 이제 계속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뭔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건 총선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거나 새로운 인물을 부각시키거나 이런 게 통상 과거 선거 때문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재 영입이라고 하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잠깐 보도가 나온 게 있었어요. 잠깐 여의도에 딱 이 얘기가 퍼졌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관심 보였는데 화면 보겠습니다. 바로 두 인물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스포츠 스타 영입 전략인가? 박지성 선수. 수원 토박이의 상징성이 있는데 경기도 수원 요즘에 뭐 최대 격전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여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뭔가를 가져야 된다 이런 지로 꼽히는데 여기에 공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잠시 있었고요. 그리고 장미란 문체부 2차관 역시 스포츠 스타였잖아요. 안민석 의원과 경쟁하는 경기 오산 출마 이런 얘기가 보도를 통해 나왔는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에서 관계자들은 이런 거 없습니다 아니라고 부인을 했어요. 아니고 이거 잘못된 보도입니다라고 했는데 일단 설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일각에서 보면은 국민의 내부에서 이런 인물들을 거론했던 인사가 있었다고도 하죠. 자, 그럼요. 장미란 2차관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기대가 크셔서 제 마음도 더 무겁고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서 많이 부담스럽기도 한데 맡겨주신 만큼 또 열심히 해서 또 그 이상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진 변호사. 네네. 국민의힘에서 이런 스포츠 스타 또는 연예계 스타 총선과 관련해서 영입할 가능성 정말 없을까요?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스포츠 스타들이 예. 지명도도 높고 그다음에 사실은 박지성, 장미란 이런 분들은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봤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올라갔던 분들은 사실은 어느 자리에 가도 자기 목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분, 그 박지성 선수나 장미란 차관이나 이런 분들은 스포츠 스타이면서도 굉장히 품성이 좋은 그런 사람들로 많은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크게 이렇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 특히 이제 장미란 차관 같은 경우에는 차관 발탁도 아주 그 놀랄만한 일이었는데 계속적으로 뭐 원주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오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장미란 차관이 영입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저 정도 이렇게 유명한 그런 사람이면은 특히 이제 수원 같은 데에서 예. 수원이 이제 여당한테는 쉽지 않은 그러한 자리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다. 저도 조금 놀랍긴 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여당에서 탐을 낼 만한 사람이다.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민주당에는 누가 있었지 생각을 했더니 예. 이모경 의원님이 그 은메달 따셨었나요? 어쨌든 그 스포츠 스타가 지금 이모경 의원님밖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민주당에서 예. 몇 분 더 있지도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스포츠하고 정치가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가는 그러한 시기에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전 받았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저런 스포츠 스타분들 총선과 관련해서 좀 관심 없으십니까? 관심 많이 가지고 있죠. 사실 이런 분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실제 예. 문제되는 것들을 바로 잡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좀 평가를 받고 있지 약간 않습니까? 직능 대표성이라는 측면도 좀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조금 전에 정익진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이모경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예. 지난 그 21대 총선에서 영입되는 케이스로 민주당에 들어왔고요. 그 민주당에 들어온 이후에 4년 동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실제 심지어는 체육과 관련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가장 앞서서 해주셨던 거고 예. 대선 과정에서도 체육인들을 묶어내고 그에 대한 정책 발굴하는 데 힘을 쓰셨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지성 선수와 장민환 선수 같은 경우에도 예. 충분히 발탁 가능성은 존재한다라는 것이 있죠. 다만 이렇게 스포츠 스타를 이렇게
잠깐의 가십성으로 꺼내고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모습들은 사실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오고 있거든요. 무책임하게 또 막 이렇게 뭐랄까요? 써먹는다 약간 이런 느낌을 준다. 그렇죠. 잠깐의 깜짝 발탁 그리고 깜짝 이슈를 위해서 이렇게 예. 스포츠스타들을 쓰는 것은 좀 바람직한 이런 일들은 아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진영 선수와는 어디까지 이야기가 된지는 모르겠고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반박 없다고, 또 반박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고 보도자료 그래요. 내면서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죠. 예. 이렇게 됐을 때 박진영 선수가 갑자기 정치권의 시각에 이런 선입견을 또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애초에 이런 보도가 안 나올 수 있게끔 정확한 정보를 언론에다가 제공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제가 가정을 좀 해볼까요, 전혁 의원님? 네. 만약에 박지원 선수가 수원에 출마하고 장미환 선수가 오산에 출마하면 민주당은 당혹스럽습니까? 아니면 이거 정말 해볼만 한데 이런 생각이 듭니까? 당혹스러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선함 측면, 전문성 측면에서만 봤을 때에는 예. 당연히 박지성 선수나 이렇게 장민환 차관 같은 경우에는 훌륭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는 위협을 느끼지만 그럼 당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튼 그 부분들이 나오면 위협적일 수 있다라고는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분들은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로서 전문성을 더 강화하는 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이분들이나 그리고 예. 스포츠 선수들의 전문성의 측면을 봤을 때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비례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는데요라고 살짝 방향을 드시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얘기가 나왔는데 뭐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거 아닙니다라고 일단 부인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총선 때 되면은 사실은 뭐 인재 영입이 각 분야로 퍼지기 때문에 이것도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고요. 다음은요. 이런 가운데 좀 국민의힘에서 많은 패널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게 국민의힘 상황이 지금 여의치가 않다. 뭐 당대표 사퇴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여의치가 않고 여론조사도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뭔가 예측을 한 거예요. 지금 들어보시죠. 냉정하게 데이터만 갖고 보면 4개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울경도 지금 수도권만큼이나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자로 제가 들은 건 정량적인 것들 합쳤을 때 83에서 87 사이가 될 수도 있다. 비례를 저는 한 17개로 예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00m로 내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막연한 심리적 저항선이에요. 네. 우리가 100m로 갈 리는 없지 않아? 이겁니다. 그게 보수정당의 지금 시대착오적 생각인 거죠. 지금 83, 87 지역구 얘기한 거죠? 이 정도밖에 모르겠다. 그리고 비례대표 해봐야 한 100개 정도? 이거 전망한 건데 혹시 지금 패널 4분 들으셨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의 분석. 이준석 전 대표의 분석에 혹시 나도 비슷하다, 생각이 좀 비슷하다고 공감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공감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정기랑 교수님? 네. 무슨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뭐 이를테면 의석수를 가지고 얘기하고 이대로 가면 총선 뭐 87석 예상한다 이런 얘기가요. 뭐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 이것 때문만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지금 이게 나오자 네. 이게 뭐 과거에도 좀 맞춘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약간 쪽집게처럼 전망을 하는 거냐 아니면 이건 저주 아니면 이른바 지금 고춧가루를 뿌리는 거냐 이런 그러니까 반응이 갈렸거든요. 이준석 지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게 젊은 정치 지도자잖아요. 젊은 정치 지도자가 갖는 그 장점 중에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이 뭐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점쟁이 수준이 아니고 지난 2달 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도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거의 정확하게 맞췄죠. 그래서 역대 선거 뭐 경험 그 수치라든지 또 뭐 보궐선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를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 수치가 결국은 정확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론조사를 뭐라고 합니까? 과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이준석 대표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요. 지난 3년 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도 35%에서 103석 얻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갖다 붙이기는 어렵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지금 32%라고 보면 실제 100석 이하의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앞서 우리가 여러 패널들이 언급했습니다만 또 MBN 자료로도 확인했습니다만 정부 견제 여론 이른바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 자, 51%입니다. 자, 여당 후보 여당 지원에서 25%입니다. 16%포인트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걸 한 번 더 들어가세요. 여당 35% 아니었습니까? 35%여서 16%포인트라는 거죠. 51대 35가 돼서. 자, 근데 이걸 한 번만 더 들어가 보면요. 중도층, 이른바 총선에서
양쪽의 승리에 어떤 결정적 어떤 잣대가 될 수 있는 스윙 보터라고 하는 중도층에서는요. 예. 30% 이상의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라면 얼마든지 100석 이하로 떨어져서 예. 국민의힘이 고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철원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저런 어떤 본인의 어떤 판단, 예측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동의하고요.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전제를 달았거든요. 예. 데이터로만 보면. 데이터로만 보면. 그럼 지금 방금 조금 전에 봤던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정부 견제론, 정부 지원론 격차 한 16%좀 되거든요. 예.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징계 1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데이터로 보면 예. 아무런 변화 없이 내일 당장 투표를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예측한 대로 아마 뭐 100석 이하로 떨어지는 저런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데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조금 뭐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게 의도. 예, 예. 첫째는 지금 12월 27일 이번 달 27일 날 본인이 탈당을 하겠다고 어느 정도 예고를 해놓은 구체적으로 이제 탈당 얘기를 꺼냈어요. 그 날짜에. 때문에 예.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당이 변하지 않고 예. 그리고 국정의 기조가 변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맞이할 것이고 그 중간에 계속적으로 본인이 쓴소리 조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 본인이 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탈당의 명분을 계속 축적해 나가는 걸 보고요. 두 번째는 지난 대선 때 본인이 그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본인이 보물주머니 3개를 잊고 그다음에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비책이 있다. 보물주머니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마지막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총선에서 본인이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선거를 치른다면 예. 이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 김기현 지도부에서 본인에게 제안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한 요 두 가지 정도를 지금 당 지도부를 향해서 던지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혹시 이준석 전 대표의 분석에 난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으십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말대로 하면 예. 100석 이하란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야당이 200석 이상을 가져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국정 마비가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200석 이상을 갖고 가게 되면은 예. 일단 대통령 거부권 하는 거 다 무력화되죠. 그다음에 심지어 대통령 탄핵할 수 있어요. 그럼 탄핵 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예. 대통령 권한 대행이 탄핵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식물화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다. 예. 그 정도로까지 여당을 그렇게 믿지 못하는가, 정부를 믿지 못하는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200석에 가까운 200석을 초과하는 그러한 의석을 가질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 정당인가. 지금 보세요. 현 대표는 일주일에 2번 이상 2+알파의 그 재판을 나가야 되는 피고인이고 예. 그다음에 전 대표는 이제 제가 봤을 때 구속영장 영장 청구되기 일보 직전인데 예. 전 대표라고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맨날 황당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전 대표가 여러 계신데 송 전 대표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송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전포고 한다고 그래놓고 나가가지고 묵비권 행사했대요. 이게 예. 말 자체로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그밖에 뭐 다른 뭐 의원들 뭐 암컷부터 해가지고 예. 이런 그 상황인데 이런 민주당에 200석을 준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는 왜 자꾸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봤을 때는 불안감 조성해서 나를 써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총선이 거기에다가 아직 넉 달 가까이 이제 넉 달보다 조금 덜 남았잖아요. 예. 아직은 이런저런 변수들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뭐 총선이 다가오면서 뭐 여러 가지 예측 전망 나오는데 이제 벌써부터 막 숫자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뭐 다양한 갈래에서 좀 분석을 해주셨고요. 낙준연대냐 낙석주의냐 이게 무슨 소릴까요? 낙준이면은 이낙연, 이준석 연대를 말하는 거고요. 낙석주의는 이낙연 그다음에 이준석을 낙석주의. 근데 앞하고 뒤에는 어감이 완전히 다른데요 지금요. 이렇게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심상치는 않아요. 우선 이준석 전 대표가 뭔가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 내용 좀 들어보시죠.
저는 이낙연 대표가 어쨌든 정치하면서 굉장히 그 신조가 굳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어쨌든 본류로서 본인이 지금 상황은 잘못됐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님께도 결단의 시간이 필요할 거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생각을 듣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제가 어떤 울타리를 쳐놓고 들어오시겠습니까는 예의가 절대 아니다, 그거는. 이낙연 대표님처럼 사실 대통령 빼고 모든 직위를 경험하신 분이라고 한다면요. 적어도 같이 그리는 울타리가 돼야 될 것이다. 자, 이쯤 되면요. 아, 저는 만날 의향이 있습니다. 뭐 이제 시간 좀 내주시죠. 약간 이렇게 들려요. 분위기는.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 향해서 뭔가 호의적인 얘기하는데 사실은 한 일주일 정도 전에는요. 안 그랬습니다. 일주일 전에 한 얘기와 최근에 한 얘기를 좀 비교하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를 걱정하고 정치를 절망하는 국민께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가다듬고 있고요. 그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기회는 가질 수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분들과 지금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니까요. 뭐 금방 만나겠다든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문자 그대로 때가 되면 만날 거다 그 얘기입니다. 혹시 이준석 전 대표 측에 먼저 만남 제안하실 의향 같은 거 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분위기가 바뀐 건가요? 안 바뀐 건가요? 이게 약간 앞서서는 지난 6일은 지금 만나야 된다고 윤석열 전 대표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만날 수 있다는 쪽으로 흘러갔단 말이에요. 전용기 의원님. 네. 이낙연 전 대표 생각이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총선이 가까워지고 실제로 민주당 내 친명과 친낙 이런 표현까지 나올 만큼 굉장히 좀 분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께서 저렇게 조금 입장이 바뀌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이런 회동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불가능이요? 네, 왜냐하면 이준석 예. 대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낙연 대표는 굉장히 또 민주당을 사랑하시고 민주당에 대한 신조가 깊으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는 생각의 공유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일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 정치하는 스타일만 봐도 이준석 대표는 그 보수를 상징하는 그런 언행들을 굉장히 좀 세게 하시는데 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민주당과의 스타일로 같이 결을 하고 있거든요. 이 둘이 같이 생각의 공유가 되고 하나로 뭉친다라고 했을 때는 예. 국민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좌우가 이렇게 합쳐질 수 있는 상황은 좀 안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근데 가졌던 지금 것이고. 보면은 만날 수 있다고 양쪽에서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바로 선거를 위한 조직일 뿐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생각을 다른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시기가 너무 선거에 임박했고 양쪽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갈등을 일으킨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겠다라는 것도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사실 정체를 찾기는 좀 어려운 것이고요. 선거를 위한 조직은 진정성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 아닌가 하는 제 신념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측면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만날 것이다 안 만날 것이가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평가해 주셨는데 정치인 변호사는 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려울 것 같습니까? 만남이? 저는 예측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필요성은 있는데 예. 그러니까 뭐든지 아무리 현실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념적이나 예.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에 따르면은 그러면 또 이상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은 두 사람이 만나서 뭔가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 자체가 좀 이상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완전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완전히 다른 제1당과 제2당의 예. 전직 대표들이 만나가지고 그렇습니다. 같이 뭔가를 갖다가 하는데 그것도 새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예. 민주당에서 나와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나와가지고 둘이 합쳐지는 거잖아요. 예. 정당이 뭡니까? 정당이 회사입니까? 회사라면 그럴 수 있어요. 다른 회사랑 막 싸우다가 뭐 삼성, LG 싸우다가 만들어가지고 뭐 그래도 문제가 되는데 경업금지 같은 걸로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건데 예. 과연 두 사람이 이념을 공유하는 겁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생각을 바꿨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생각을 바꿨습니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싶어도 세력이 본인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만 못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두사미 꼴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둘이 힘을 합칠 현실적인 필요는 있지만 예. 그렇다고 현실적인 필요만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모습이 그려지니까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 내가 전향했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질까 저는 좀 이상하다는 완전히 생각이 한쪽으로 넘어가서 난 전향하면서 손을 잡겠다 이러지 않는 한 이상한 모습은 가시지 않는다. 그렇죠. 커밍아웃 해가지고 예컨대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니, 예. 사실은 나 민주당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예.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럴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다. 뭔가 저 그림은 무엇인가. 그러나 두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만날 수 있다. 때가 되면 만난다. 만날 필요 있다. 막 이런 거잖아요. 지금요. 뭔가 모락모락 피어 있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두 전직 대표들의 이런 굉장히 뭐랄까요. 귀를 잡기도 하고 눈을 잡기도 하고 심상치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여야 양쪽에서 다 쓴소리가 나왔어요. 지금. 다음 목소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낙석연대라고 안 하고 낙준연대라고 하나 보죠. 제가 볼 때는 낙석연대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국민통합적인 훌륭한 정치를 해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시적인 이합 집산을 안정적인 한국 정치의 발전의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저는 이낙연 대표가 현재까지 언급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방향과 방법이 명료하지 않은 그런 정치적 추구는 성공한 적이 없다. 수도권과 호남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한 석도 못 얻을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요 진짜 민주당 노선을 들고 나와야지 제3지대 신당하면서 뭐 이준석 전 대표하고도 만날 수 있다. 그럼 잘못하면 그 낙석연대가 돼버려요. 떨어진 돌. 그렇게 뭐 잡탕신당 제3 뭐 지대 뭐 하면요 낙석연대가 돼버립니다. 노선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무슨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확 다가갈 수 있는 뭐 화끈한 무슨 그 주목을 이끌 수 있는 뭐가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저는 그거는 그야말로 낙석이 될 수가 있다. 지내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께서 당에 대한 애정 어린 또 쓴소리는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언론에서 너무 막 신당 얘기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혹은 지금 낙석연대 뭐 이낙연 이준석 만난다 이걸로 다르게 말하면요 낙석주의가 됩니다. 워닝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석주의다 이렇게. 뒤에 보면 뭐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비꼬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정기란 교수님 낙중연대냐 이거는 뭔가가 이루어지는 듯한 분위기를 주는 표현인데 반대로 낙석연대나 더 가면 낙석주의까지 가면은 이거는 뭐 되긴 뭐가 되겠어 돌이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파괴력은. 글쎄요. 뭐 저는 몇 사람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김민석 의원, 신지호 의원 또 장경태 의원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적의 적은 한 편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같은 있잖아요. 맥락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양 정당에 상당한 파열구를 낼 수도 있다. 파열을 일으킬 수 있다. 저는 충분히 그런 우려와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발언들이다. 그리고 장경태 의원처럼 말을 저렇게 가볍게 하면 안 되죠. 정치라는 영역은요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정치 그 현실화 될 때와 그 어떤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이것을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낙연 전 총리가 가능성을 열어둔 행보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메시지는 지금 민주당을 향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민주당 내가 신당 창당 이준석까지도 만날 수 있는 신당 창당의 노력을 할 거다. 당신들 움직여라. 저는 이런 사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12월까지는 이미 총선 100일이 아마 1월 1일이 되겠습니다만 총선 100일 전까지는 아마 지금 당내 원칙과 상식 의원이라든지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당내의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비판하면서 통합적 당 운영을 계속 촉구하면서 뭔가 혁신의 어떤 모습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그것만 해가지고 되겠느냐? 뭔가 여차하면 뭔가 이 소위 이준석 대표 되겠습니다만 보수 진보 자유주의를 아우르는 빅텐트를 치겠다. 이게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 총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듣는 바로는 최근에 이낙연 대표 주변에 사실상 신당 추진 실무팀들이
이미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정치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거죠. 예. 자,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또 시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예. 그걸 뭐 한석도 못 얻을 것이다. 낙석연대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만으로 본인들이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처럼 예. 얘기하는 모습은 결코 온당치 못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자, 고민은 아마 이낙연 대표가 할 겁니다. 자, 이낙연 대표 앞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민주당 대표였죠. 국무총리했죠. 예. 민주당 도지사했죠. 예. 자,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경쟁했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경선 불복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정말 호남에서조차 지지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예. 과연 정치적 행보를 저렇게 힘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여론의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 배는 띄우지만 신당 관련된 여론이 어떻게 출렁거리냐에 따라서 예. 그 수위가 저는 조절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원 교수께서는 낙준연대로 보이십니까? 낙석주의로 보이십니까? 그 파괴력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연대든 뭐 낙석이든 안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게요. 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제 때가 되면 만날 것이라고 하는 게 언제 밥 한 번 먹자라는 우리가 지나가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분이 다 그 전직 여당 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예. 회동만으로도 저는 국민들이 관심을 끌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예. 각각이 지금 어쨌든 자기가 속해 있던 당에서 깨고 나와서 새로운 신당 창당을 해야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예. 그 각각의 신당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이낙연 전 총리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조금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 신당 연대를 또는 같이 공동으로 창당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 게 두 예. 사람이 속해 있던 당에서의 어떤 가치나 지지 기반이 전혀 틀리거든요. 저는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신당 창당으로 속전속결로 좀 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이낙연 전 총리 생각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의 대표는 이재명 대표지만 예. 호남의 대표는 나다. 내가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하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DJ 정치인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예. DJ 정치인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2016년도에 그 안철수의 국민의당을 조금 벤치마킹하고 있는 걸 보여요. 그래서 그때 보면 국민의당이 호남에서는 석권을 했는데 수도권에서는 그때 우리 민주당 표가 분열되지 않고 예. 민주당을 그냥 계속 지지를 해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전 총리는 결국 호남을 기반으로 한 신당, DJ 정치를 앞세운 신당. 그래서 예. 저는 조금 성급하게 보면 1987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만들었던 어떤 평화민주당이라는 그 당명을 차용해서 새로운 신당의 당명으로 내세우면서 예. 그냥 호남에서 나름대로 원내 교섭단체 정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걸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 국민의힘을 유리하게 하는 그런 이준석 전 대표가 예. 만드는 신당하고 연대를 통해서 수도권에서 혹시 본인 국민의힘이 좀 유리한 예. 그러한 반사이익을 얻게 하는 그러한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준석 연대는 실질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당 안을 향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를 일부러 비추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마음이 있어서 저 얘기를 꺼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심상치 않게 들리긴 하죠. 이런 가운데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질문을 받고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앞서서 여러 가지 또 모습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묶여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면 어떻게 성사된 겁니까? 아이고. 기자들이 빈틈없이 시작해서 못 나가. 자, 이러지 마시고 이따가 시간 드릴게요. 뭐 신당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없고 그 뜻을 같이 하는 훌륭한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세력화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이제는 진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근본으로 여기고 그를 실현하고자 하는 본래의 민주당을 재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일종의 정통야당과 다른 사쿠라 노선인데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원칙과 상식이라고 이름되어 있는 그 네 분보다 이낙연 대표의 최근 신당론이 100배 더 문제라고 봅니다. 정치인 이낙연의 정체성이 뭔가가 궁금해지는 저는 엄중한 자기 혼선이라고 봅니다. 네,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안 느낍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른바 정치권에서 옛날에 이 표현 쓰면 큰일 나는 건데 사쿠라 소리까지 듣고 있는데 만약에 탈당해서 신당을
만든다면은 민주당 내에서 거의 배신자 수준의 소리까지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은? 뭐 배신자까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지를 둔다라는 측면에서 정치권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 뭐 사쿠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약간 혼란을 야기하는 측면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쿠라라는 표현이 저기 정치권에서는 거의 금기어처럼 막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런 그렇게 표현은? 좀 심한 말까지 쓰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혼란을 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유의미한 성과는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반명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그 사전 작업이 신당론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신당을 만든다고 한들 이번 총선에서 큰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윤석열 정부를 향한 그런 비토들 그리고 그 비판들을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다른 대한정당보다 민주당이 하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마치 신당이 나와도 이렇게 민주당보다 더한 이렇게 정부 견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국민들께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 체제에서는 신당이 나온다 한들 성공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요. 예. 사쿠라 노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더더욱이나 김민석 의원은 저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 저런 표현을 왜 씁니까? 외신의 아이콘이 사실은 김민석 의원이셨잖아요. 그런데다가 어디서 저런 표현을 약간 이런 분인데 그럼요. 지금요? 선배 정치인입니다. 예. 집권여당의 대표를 지낸 분입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분입니다. 예. 나중에 가서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김민석 의원이 당내에 얼마나 입지가 지금 급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렇게 험한 언어로 선배 정치를 공격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그때 저 얘기를 꼭 하고 싶으셔서 지금 알겠습니다. 아무튼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어요 지금. 막 저런 사실은 굉장히 거친 표현이거든요. 저렇게 나갔는 상황입니다. 개딸의 개딸 사용 금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용 금지 대상은 개딸이라는 건데 그걸 주장하신 분이 개딸이라는 뜻입니까? 그럼 개딸의 개딸 사용 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당원들이 청원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요구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동의를 많이 받으면 당이 답변도 해야 되는데 그 청원 중에 하나가 최근에 올라간 게 제목 좀 보세요. 개딸 명칭 파기 확인 및 각종 기사 민주당원 정정보도 요구 청원. 길어요. 그러니까 개딸이라는 명칭 쓰면 안 됩니다. 이거 파기. 아예 없애버립시다. 쓰지 맙시다. 그리고 개딸이란 표현 쓰지 말고 민주당원이라고 표현해 주세요. 이걸 요구하는 청원이군요. 하나 더 보죠. 그러니까 그 설명하신 분이 본인이 개딸이란 표현을 썸에 썼다. 그 뭐 개딸 창시자라고 돼 있는데 민주당에 청원했어요. 개딸 명칭 공식 파기한다. 민주당원, 민주당 지지자로 명명해 주길 바란다. 언론에서 이런 거 쓸 때는 이런 거 정정해달라고 요청해야 된다. 다 동의해달라. 지금 이렇게 청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개딸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처음에 시작점이 어딘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가 참 많이 썼거든요. 이 표현이요. 들어보시죠. 동지들이 개딸, 양아들님, 개이모님, 개삼촌, 심지어 개할머니까지 이렇게 개딸 현상, 양아들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라고 생각해요. 표현은 좀 포지티브하게 우리 개딸 여러분들, 양아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제발 개딸이라는 말 좀 써주지 마시고요. 개딸이라는 명칭 자체는 사실은 이제 포괄 범위가 매우 좁죠. 약간 이제 의미가 퇴색해가지고 좀 이상하게 변질된 것 같습니다. 역시 변호사. 네네. 이 뭔 상황입니까? 개딸이라고 지금 이재명 대표 저렇게 많이 쓰고 당에서도 쓰고 본인들도 처음에 썼잖아요. 네. 근데 지금 쓰지 말아달라. 그리고 언론도 쓰지 말라. 언론에 약간 불만 제기도 하고. 전 좀 어리둥절해요. 뭐 세계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아까 세계사적 현상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냥 뭐 우리나라 정치사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예. 어쨌든 개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게 전 바람직하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주구장창 저렇게 이상한 말을 계속 써왔으면서 이제 와서야 개딸이란 말을 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좀 생각이 바뀌었나?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좋은 쪽으로 바뀌긴 했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고 개딸이 뭡니까?
그 공식적인 그 우리나라 제1당 그 대표가 그다음에 제1당의 국회의원님들이 개딸 그러는 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뭐 괜찮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예.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지적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반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개딸이란 용어로 인해 가지고 부작용도 생겼잖아요.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 나왔던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이라고 하는 발언은 저는 이 개딸에서 파생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딸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강아지입니까? 그거 이상하잖아요. 사람한테 암컷이란 말을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딸들이야. 우리는 이런 종류의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의 뭐 동물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암컷이란 말도 스스럼없이 나와가지고 무리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개딸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쓰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혁신 변호사, 이 개딸이라는 명칭 파기해달라는 건 쓰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네네. 단박에 나온 반응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럼 수박은 써도 됩니까? 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아니 언제부터 우리나라 정치가 서로가 서로를 비하하고 비아냥거리고 그 다음에 수박이라고 한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과일을 갖다가 아주 최악의 과일로 만들어 버리고 이상한 과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현상은 조기에 빨리 하루라도 빨리 지양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은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금 파기를 해달라는 청원까지 왔어요. 지금 이게? 뭐 충분히 이런 뭐 흐름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개딸이 비하하는 언어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딸이란 단어 자체를 보고 비하하는 용어로 우리가 사용해서 그렇지 개딸을 풀어서 보면은 개혁의 딸들이라는 겁니다. 그거의 약자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혁의 딸들인데 이것을 뭐 사람이 아닌 것처럼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께서 얘기하셨던 뭐 세계사적인 흐름 이 부분에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으면 그 의사표현의 자율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정치권에서 이래라 저래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 따르는 것이 한국 정치의 이런 순리였다고 보면 지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 전달을 명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의사 전달을 개딸이라고 인용해서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지금 세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치가 바뀌고 있고 그 개개인의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해서 언론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권자의 입을 막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재명 대표도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더 이상 우리가 개딸을 비하하는 용어로 사용하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개딸이든 수박이든 서로를 비하하는 정도의 워딩이라면 안 쓰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비하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개딸들도 개혁의 딸들도 개딸이라는 용어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수박이라는 단어도 서로를 비하하고 상처를 주는 말로 변질될 수 있다면 이것을 좀 덜 쓰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안 쓰는 방향, 파기하는 것이 맞다. 사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저 청원의 내용이 예를 들어 지금은 개딸 명칭 파기해달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뭐 민주당으로 표현해달라 이건데 만약에 수박이라는 표현을 앞으로 절대 쓰지 않겠으니 개딸이라는 표현도 모두 쓰지 맙시다. 이걸 청원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좀 호응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개딸만 쓰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비판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도 남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수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설득력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개딸 이거 쓰지 마세요. 그리고 언론에서 자꾸 쓰는데 이거 가만 안 있겠습니다. 막 이렇게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런 가운데 이 상황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신 분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본인들이 만든 개딸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는 혐오 단어가 됐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고 더 이상 개딸이라고 쓰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주장을 하듯이 잘못됐다라고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본인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일종의 과거에 광주 시민들을 폭도라고 프레임화했던 것이 잘못됐던 것처럼 우리는 그 프레임을 동의하지 않는다,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민주당원들이 민주당원으로 호칭되겠다. 이게 개딸이라는 것이 오도되고 있다, 오용되고 있다 이렇게 저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개딸이라는 용어 쓰지 말고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 지지자로 표현해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정기란 교수님, 민주당 지지자 또는 민주당원과 개딸은 같은 의미입니까? 다른 의미죠. 근데 써달라 그랬잖아요. 같은 의미로 써달라고. 같은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흔히 얘기해서 제가 대학 강의하면서도 수업 시간에 강성 지지층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강성 지지자. 예. 강성 지지층이라는 게 여든 야든 다 있다. 예.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언론식 저널리스트하게 얘기하면 예. 자, 지금 보수 세력에는 태극기 부대라는 게 있었다. 자, 지금 민주당에는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이 있다. 자, 그랬더니 어느 학생이 탁 손을 들어요. 예. 반대합니다. 어떻게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를 개딸이라고 합니까? 태극기 부대랑 동일시합니까? 이렇게 이제 반박도 있습니다. 반박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개딸이라는 용어가 뭐 사회적으로 지금 이제 변질돼서 혐오의 단어로 쓰여지고 있잖아요. 또 그런 수박도 마찬가지고. 저는 명칭만 바꾼다고 될 일입니까? 기본적으로 그 문화 자체가 바뀌지 않는 건데. 예. 자, 이를테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만 해도요. 노사모라고 하는 팬덤이 있었어요. 예. 자, 거기서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 내가 좋아하는 정당 응원하고 지원하고 격려하는 대 역할을 국한하고 있었어요. 예. 자, 근데 상대를 혐오하고 증오하고 분노를 유발시키는 팬덤 정치로부터 명확하게 결별하겠다라고 하는 정당 지도자들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당 지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춤추고 거기에 부추기고 거기에 또 수혜를 입고 예. 이런 구조를 절단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강성 지지층의 문제와 또는 뭐 개딸의 명칭이 문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지지층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는 지도부, 당 지도부 또는 뭐 리더십 예. 이게 저는 더 본질적인 근데 문제라고 보여요. 세계사적 정치 현상이라고까지 극찬을 해놨는데 우리가 같이 가서는 안 될 세계사적 정치 현상이죠. 자, 그러면 트럼프 방식으로 할 겁니까?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자와 개딸은 다른 거라고 봤는데 근데 지금 글을 올리신 분은 민주당 지지자나 민주당원이라고 써달라고 했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지금으로 봐서야 뭐 개딸이라는 표현을 만약에 쓰지 않는다 그러면 예, 대안이 뭡니까? 글쎄요, 뭐 제가 고민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뭐 열렬 지지층이 있겠고 또 뭐 권리당원이 있겠고 뭐 이런 식의 분류가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임철웅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거에 어떻게 읽고 계신 거예요, 이 상황을? 그 개딸 창시자가 상당히 좀 지능적이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지능적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어쨌든 그 당헌 당규 개정을 통해 가지고 권리당원의 비율을 올렸고 예. 또 이제 뭐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어떤 탈당을 해서 신당을 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 거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재명의 사당화, 개딸 사당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개딸들이 어느 정도 본인들의 어떤 민주당 내 어떤 정치적 지분들은 좀 확보한 상황이고 그럼 의사를 좀 어느 정도 관철시켰다 이 뜻입니까? 관철시켰고 이제는 더 이상 이낙연 전 총리가 혹시나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하는데 본인들이 명분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건 조금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그 정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개딸들의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개딸들이 그 개혁의 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동안 보였던 행태가 문제인데 수박이라고 좌표 찍게 했던 거라든가 그동안 행태는 그대로 두고 그냥 명칭만 개딸이라고 불리고 희화화되고 조롱화되는 것만 자기가 피하겠다는 그 의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개딸들이 결국 민주당원도 불리든 민주당의 뭐 다른 형태로 이름이 불리든 결국 개딸들은 뭐 I'll be back처럼 예. 개딸 is back, will be back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 봅니다. 마지막으로 전용기 의원님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분들을? 개딸 대지나 이 표현 대신 뭐라고 불러야 되지 맞습니까? 뭐 지금 많이 부르고 있는 뭐 열혈 지지자 말씀해 주신 열혈 것도 지지자. 가능하고요. 강성 지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딸이라는 용어까지 포기한 마당에 예. 더 이상 어떠한 강성적인 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민주당원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까 정기랑 교수님 민주당원의 농도가 좀 다르다 약간 이런 취지 설명하셨는데. 근데 이게 당원의 농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다 생각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예.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 민주당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러나 뭐 보수적인 사람도 민주당에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예.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용어를 다르게 써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토론을 좀 더 해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개딸을 포기하고 뭐 다른 단어를 만들어서 불러야 된다. 저는 이거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민주당원이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게 청원이 참 어떻게 보면 특이한 청원이거든요. 어떤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 그걸 파기했다는 표현까지 나와서 좀 소개가 됐고요. 저 유명한 차 이름이 나왔네요. 마이바흐는 어디서 났나? 북한에 저런 차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대북 제재 대상에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서 갔나 봅니다, 지금요. 일단 관련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어렵고 힘들 때면 어머니부터 생각합니다. 나 역시 힘이 들 때마다 늘 어머니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어머니들의 강직한 모습이 항상 나를 다잡아주고 떠밀어 주었으며 고민과 걱정을 먼저 생각하는 깨끗한 양심이고 김정은 동지의 말씀을 명심하고 본분을 한 자기들을 위해 성대한고 온갖 특전과 특혜를 베풀어주시며 온갖 특전과 특혜를 베풀어주시며 하늘 같은 은정을 거듭안겨주시는 사랑의 동강국 건설에 참가. 저 화면에 저거 굉장히 좀 가격이 있는 그리고 대북 제재 대상인 차인데 이와 관련된 이 통일부 쪽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김정은 위원장의 새 벤츠 차량에 대한 보도를 보았습니다.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입수 경로 등은 현재로서는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여부 등은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추적해 나갈 것입니다. 어떤 나라도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에 동조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조심스럽게 했지만 이거 도대체 이 차 누가 준 거예요? 어디서 간 겁니까? 이걸 좀 묻는 것 같잖아요. 화면 좀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2019년 출고된 신형 마흐이바흐 차량으로 추정되는데 가격은 3억 원 이상. 이거 대북 수출 금지. 북한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품목이거든요. 배혁진 변호사? 네. 지금 대북 제재 속에 지금 뭐 엄청난 비용이 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정초위성까지 막 쏠렸잖아요. 엄청난 돈이 드는데 그리고 전용차를 바꿨어요. 이 돈은 지금 다 어디서 나는 걸까요? 글쎄 이제 우리나라에도 좋은 차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 뭐 마이바흐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뭐 롤스로이스도 예, 많이 예. 굴러다니고 마이바흐가 그 다음에 누구야 전총조인가 예. 벤틀리 타고 다녔었잖아요. 벤틀리.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저 정도 차 가지고 와 할 시대는 이미 우리는 지나갔기는 그렇지는 않은데.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저 마이바흐는 3억이 아닐 거예요. 10억이 넘어갈 거 아닌가. 방탄 뭐 이런저런 거 다 해가지고 그래도 한국의 지도자인데 그런데 이제 자동차도 못 만드는 그 북한에서 저런 차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핵하고 미사일 같은 거 만들면서 도대체 어디서 저런 돈이 나왔을까? 여러 가지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무기를 팔았나, 마약을 팔았나, 해킹을 했나?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수입된 차는 아닐 텐데 예. 뭐 러시아에서 들여왔나, 중국에서 들여왔나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 의심이 가기는 하는데 어쨌든 북한 그 주민들은 정말로 이렇게 엄동 한파에 고생하고 있는데 지도자라고 한 사람이 저렇게 또 차나 바꾸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차에 저 차가 좀 기차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후진으로? 그러네. 아 저걸 싣고 다니는 거군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도 못 타는 사람인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참 이상하다 납득이 가지 않는 뭐 나라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회사가 그 별로 이렇게 잘 나가지도 않는데 사장님들 차 바꾸고 막 그렇게 나가면은 그 회사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북한이 얼마나 갈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 장면들을 이 앞선 장면에서 막 눈물 흘렸고 그리고 뭐 어머님을 얘기하고 근데 뒷장면에서는 저 명차가 등장하는데 그걸 주민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공개된 영상이니까. 종일환 교수님, 영상이 하나 준비돼 있군요. 이 차에 대해 설명하신 분 있어요. 우리나라 국내 이 자동차 관련 전문가분이 이 차량이 뭔지 좀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벤츠 승용 브랜드에서 만드는 최고급 차이고요. S클래스의 가장 최상위 차종으로 현재 판매를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마히바흐는 VIP용으로 팔기 때문에 일부 품목은 방탄용으로 제작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차가 전반적으로 무겁습니다.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2억 5천만 원 후반에서 비싼 거는 5억까지 주문형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아니 설명을 들으니까 더 궁금하네. 이게 쉽사리 그냥 어디 무슨 가게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문형을 하고 뭘 다 맞춰야 된다는 건데 정기남 교수님 그런데 이 차량이요 이런 거 이거 대북 제재 대상에서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들어가면 안 되는 품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확보했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준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대북 수출 금지 그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그 수출이 금지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들어갔다? 이건 다른 말로 밀수지요. 밀수로 해서 들어간 건데 그럼 누가 과연 이 차를 제공해 줬을까?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만 지금까지 가장 그래도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예. 지난 북러 관계가 굉장히 지금 진전되고 있잖아요. 북러 관계 진전되는 속에서 아마도 러시아의 그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지급되고 제공되고 또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좀 메워주고 러시아가 거기에 대한 대가로 예. 저는 지금 마이바흐 차량이라든지 북에서 요구하는 그런 차량들을 제공해 준 것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가장 그나마 좀 화면 보니까 설득력이 있어 푸틴이 보입니다. 얼마 전에 자기 차는 1,700억짜리라고 자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내가 해줄게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럼? 얼마든지 저는 뭐 이것이 무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냐 안 무시하냐를 떠나서 예. 두 나라 간의 그 밀월 관계가 예. 충분히 저런 것들을 제공하고 또 비밀리에 예. 교환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져 있는 것만은 사실로 보입니다. 지금 사실 저게 차량 한 대긴 하지만 대북 제재가 얼마나 구멍이 나 있는지 상징적인 장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거는요? 대북 제재가 얼마나 촘촘하냐면요. 뭐 이를테면 그 알루미늄 샤시라든가 예. 이런 것까지도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버젓이 마이바흐 차량이 북으로 들어간다? 예. 이것은 제재망 자체가 구멍이 뚫려 있거나 예. 또 제재망과 상관없이 북러 간의 어떤 깊숙한 그런 통로가 있거나 예. 그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돼 보입니다. 자, 한편 김초영 교수님. 앞선 그 자동차 나오기 전에 그 눈물 나오는 영상 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준비되면 그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눈물 나는 장면. 예. 지금 이 장면들이거든요. 예. 여기 장면 보시면 여기서 이제 운단 말이에요. 저렇게 뭐 어머니 대회 이런 걸 하면서. 근데요, 김철 교수님, 이거 약간 이미지 이런 걸 생각했을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그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그 자기에 대한 그러니까 대북 제재 때문에 그 본인을 위한 명품이라든가 아니면은 벤츠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밀리에 갖고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이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요, 계속. 근데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식량난 해결이라든가 아니면 전력난 해결을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북한 전력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한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수시로 정전 사태도 일어나고 실제로 공장 가동도 어려울 만큼 굉장히 윽박한 상황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저런 모습들을 통해서 상당히 연출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지도자로서 그만큼의 고통을 함께 한다는 그런 차원일 수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보면 이 김정은이 어쨌든 막내로서 스위스에서 오랫동안 유학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하고 오래 떨어져 있어서 가능성이 높고 어떤 그런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뭐 부모에 대한 어떤 어머니에 그런 대한 그리움? 약간 생각? 그리움 그런 것들도 좀 있지 않을까. 후자면은 진짜 온 건데. 그죠. 저 눈물이 떨어지는 게 그냥 한두 방울 떨어지는 게 아니고 거의 뚝뚝뚝 또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것들이 그냥 본인이 그냥 어떤 연출했다기보다는 예. 그런 어떤 어머니를 그리는 그런 마음도 좀 있지 않았을까. 단지 아까 그 마이바흐. 예. 그래서 내리는 거 보면 예. 굉장히 힘겨워하거든요. 아, 힘겨워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차량도 뭐 북한에서 제일 무거운 차량일 수도 있지만 본인도 지금 북한 2,500만 중에서 제일 무거운 분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런 약간은 어떤 북한 주민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예. 저러한 통치 행위는 결국 오래 가지는 못한다 이렇게 예. 보입니다 저는. 조준기 의원님. 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어떤 지도자. 그러니까 약간 뭔가 감성적이기도 하고요. 어떤 여러 가지 이미지를 좀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인데 다른 곳에서는 명품 이런 거를 제재에도 불구하고 수입해서 즐기고 가족들도 뭐 명품 들고 다닌다 이런 거 계속 노출되거든요. 북한 주민들도 이런 거 모습 보고 알지 않겠습니까? 알겠죠. 그리고 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런 부분들은 오늘 이 방송처럼 이렇게 낱낱이 북한 주민들한테 알려주지 않으니까 예.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가 가려져 있고 저 통치 체제가 지속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전에 그 진짜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눈물을 흘린 것 아니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예.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게 진심이라면 독재자의 길을 걷지는 않겠죠. 저는 철저하게 계산된 것이고 저렇게 행사장에서 눈물을 흘릴 것이라면 예. 실제로 본인 생각밖에 안 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 북한 인민들 그러니까 북한 국민들이 앞에서
자신을 대면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여기에서 저렇게 울음을 내비치려면 결국에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심을 다해서 어머니를 생각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기보다는 예. 저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게 진심이라면 저 체제에 예. 동의하지 않고 독재를 이어갈 수 없을 만한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렇게 눈물 흘리는 모습 그리고 명품 뭐 저런 게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 지금 북한 식량난 아닙니까? 이 얘기를 대부분 분들이 말씀하세요. 먹을 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거는 뭐지요? 이렇게 연관짓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한 조금 남았는데 정기랑 교수님 지금 사실 북한 관련해서 관심사 중에 하나가 딸 김주애예요. 이게 후계로 가는 거냐 아니냐 아직은 모른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보당국도 이렇게 똑 떨어진 설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읽어야 되는 겁니까? 정보당국도 모르는 걸 제가 딱 떨어지기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지금 김정은에게 주어진 어떤 절대적 과제가 뭐냐 이거예요. 예. 저는 소위 이른바 내부 어떤 그 결속 예. 강화 그다음에 이걸 통한 지지 기반 확대 이것이 지금 가장 급선무 아니겠냐. 왜? 그것이 전제될 때만이 김주애로의 어떤 예. 세습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할 수 있을 텐데 이것들을 위해서 과거에 수령 체제였지 않습니까? 예. 김일성, 김정은 체제, 김정일 체제의 수령 체제에서는 거의 제왕적 통치였단 말이에요. 예. 자, 근데 이제는 뭔가 이 감성 정치, 눈물을 통해서라도 좀 뭔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어떤 인간적 어떤 고뇌라든지 또 인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든지 예. 동정심도 유발할 수 있다든지 예.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뭔가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 그다음에 어떤 그 실질적인 삶의 조건에 있어서 실질적인 어떤 성과 예.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예. 그런 감성 정치 또한 예. 또는 뭐 김주애 등을 앞세워서 뭔가 후계구들을 제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예. 나름대로 제대로 관철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최근 딸을 저런 군사 현장에 자꾸 데리고 나오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본인보다 앞서서 막 걸어가는 장면 이런 것까지 다 공개가 되고 그러거든요.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런 모습을 공개하고 있는 건지 이게 단순한 이유인 건지 아니면 도저히 밖에서 알 수 없는 진짜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많은 궁금증을 낳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어느 쪽도 명확한 대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